안녕하세요. 수학 속의 숨은 재미를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학창시절의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 각자의 특성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유난히 좀 즐거운 얘기를 잘하는 그런 수다스러운 친구가 있었던 기억도 있고, 뭔가 뚝딱뚝딱 한순간에 잘 만들어내는 손재주가 좋은 친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제일 부러우셨나요? 자, 오늘 수다학에서도 아주 즐거운 수학 이야기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수다학 가족 여러분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자기가 더 점수 높게 나왔다고 계속 놀리니까 그게 싫어요. 김희진 선생님은 예전에 모범생이었고 문학소녀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부끄럽네요. 네, 방송 중에도 본인의 PR을 아주 알차게 하셨었는데요. 선생님은 어떤 친구가 제일 부러우셨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하드보드지로 필통을 만들어서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붙이고 유행을 비닐을 더 했었죠. 씌우는 애. 근데 그거를 정말 잘 맞추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맞추면 막 뚜껑이 안 맞고 막 이런데 그 친구는 정교하게 맞춰서. 너무 부러워서 자기가 만든 기술로 생일 선물도 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짜 유명한 국제적인 회사의 상품 디자이너로 근무까지 하고 있고요. 아, 정말요? 너무 부러운 친구입니다. 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이렇게 어쨌든 직업으로 연결이 됐네요. 네. 오늘 제가 그 파인드 매스 좀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왠지 우리 김인 선생님 얘기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파인드 매스는 디자이너가 그렇죠. 아닐까. 아까 상품 디자이너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직업은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그냥 아쉽네요. 디자이너가 아니고 가구 디자이너예요. 아니 저는 일반 디자이너인 줄 네. 알고 우리 또 예쁜 모델분들 또 워킹하는 거 나올 줄 알고 기대 많이 했거든요. 네네. 오늘은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가구만 나오겠군요. 네, 김세희 선생님. 그 도면 설계하는 것부터 네. 이 재료 재단하는 것까지 아무래도 이 가구 만드는데도 수학적 원리가 많이 포함되어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네. 뭐 또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구 만드시는 분들 아마 수학 조금 하셨던 분들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아무래도 재단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재료 값을 덜 들이면서 그렇죠. 이 안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해결이거든요. 이것도 사고력이고. 예, 수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또. S라인 모델들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 S라인 가구들만 보게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해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구도 수학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트도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뭔가 그 수학적으로 자꾸 보게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리 씨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요. 네네. 뭔가 이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쿡 하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것만 그럴까요? 저기 불안한 분들 많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 취향에 맞게 집을 꾸미고 가구도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구 디자이너. 이 가구 디자인 속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지금 파인드 매스에서 만나봅니다. 편안함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갖춘 가구들. 어떤 가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마저 달라집니다.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는 아름다운 가구의 세계, 가구 디자이너를 만나봅니다. 가구 디자인 속에 숨어있는 수학 원리를 찾아온 곳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수제 가구 공방.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구 디자이너 김영근입니다. 나무의 숨결을 불어넣는 가구 디자이너, 함께 탐구해볼까요? 뚝딱뚝딱 장인의 손길들이 가득한데 오늘은 어떤 가구를 만드는 걸까요? 대패질로 나뭇결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궁금증을 더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가구는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가구. 바로 의자입니다. 각양각색의 의자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의자 같은 경우 이제 설계도에 따라서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설계도에 그려진 길이대로 나무를 잘라서 또 서로 잇고 붙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가구가 탄생이 되는 거죠. 의자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라네요. 가구 설계도란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도를 도면 용지 위에 크기, 위치, 형태, 치수, 재질 등을 일정한 규정의 표현 방법에 의하여 표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설계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네. 김영근 디자이너를 따라가 볼까요? 컴퓨터 앞에 앉은 주인공이 고민할 새도 없이 쓱쓱 그려내는데 머릿속에 담긴 구상을 설계도에 담아냅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머릿속에 구상이 다 있으면서 굳이 설계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설계도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고객에게 이렇게 제작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수치화를 해서 정확하게 그 그림대로 그 수치대로 나무를 자르고 또 가장 중요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직접 손으로 그려가며 설계를 할 때도 많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방금 수학 원리 발견하셨나요? 등받이, 다리, 바닥 등 부위가 다른 길이가 적용되는데 가장 적절한 길이로 조율할 때 바로 수학 원리, 비율이 사용된답니다. 세상에는 다양하고 신기한 종류의 의자가 많지만 가구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인체공학적인 비율을 따져 가구를 설계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설계도가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의자 만들기에 돌입하는데요. 먼저 재료로 사용할 나무를 선택합니다. 재료를 고르는 일은 가구를 설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네요.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제 나무를 선택을 해서 그 나무로 내가 생각했던 두께가 나올 만한 나무를 골라서 잘라서 대패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죠. 재료를 골랐으면 이젠 설계도에 작성한 대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을 재단이라고 합니다. 재단 작업에는 아주 중요한 수학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설계도에 있는 그 수치대로 정확하게 잘라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면이 붙지 않기 때문에 버리거나 또는 차후를 쓸 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설계에 따라 나무의 밑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필요한 재료의 양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을 수학 원리로 풀어보자면 나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바로 도형의 배치와 배열이고요. 의자에는 다양한 도형들이 사용되는데요. 네모나 세모 혹은 동그라미,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 곡선이 있는 도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도형들을 아무렇게나 재단한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재료들이 많아지겠죠? 설계와 재료 선택, 재단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의자 부품들, 이제 조립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두 제작이 됐을 때 설계와 비교를 해서 큰 오차가 있지 않은지 그 오차를 설계를 변경해야 될 정도인지를 가늠을 해보고 이제 조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차까지 체크한 후 드디어 디자이너의 손에서 조립되는 부품들,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과연 처음 설계한 모습대로 잘 만들어졌을까요? 짜잔! 의자가 완성되었습니다. 폭신한 방석이 올라가는 받침 부분 외에는 모두 만들어졌는데요. 맨 처음 설계했던 도면과 비교해보니 정말 설계 그대로 만들어졌네요. 선생님 한번 앉아보세요.
편안하세요?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편하네요. 파인 메스. 오늘은 나무의 숨결을 불어넣는 가구 디자이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사용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가구.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디자이너가 만들든지 그 속에는 열정과 땀방울 그리고 수학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삶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을 찾아보세요. 분명 수학이 더 즐겁고 재밌어질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오늘은 가구 디자이너를 만나봤는데요. 정말 뭐 설계를 하고 또 도면을 그리고 완성을 하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다 사실은 보면 수학하고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가구를 만드는데 뭐 수학이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도형이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가구 자체가 도형들이 뭉쳐서 연결이 돼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책상을 하나 만들더라도 뭐 정육면체도 필요하고 직육면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형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나무 토막을 이용해서 그것을 만들 때 최대한 나무를 버리지 않도록 배치를 잘해야지 나무를 절약할 수 있으면서 제대로 된 가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형 감각도 익혀야 되고 또 이제 가구 장롱 같은 경우는 좌우 균형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서랍장 같은 경우는 치수를 잘 재야지 서랍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안 네. 들어가겠죠. 나무 네. 두께도 그렇고 예.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게중심 같은 거를 잘 잡아야지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요. 도형 조각들 있잖아요. 나무 조각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조각들을 가지고 많이 구성을 해보고 건축도 해보고 조립을 해보고 이랬던 친구들이 도형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하나 만들 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비율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네, 그렇죠. 그 미학적인 요소에서 분명히 그 안에 수학적인 원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비율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이제 깊게 따져가 보면 사실 통계적인 부분이 많죠. 이 다리 길이라든지 그렇죠. 예, 등받이 네. 길이라든지 머리 높이라든지 의자뿐만이 아니죠. 뭐 옷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치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건 다 통계거든요. 100에 예를 들어 195 뭐 이런 뭐 라지 뭐 미디움 S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을 어떻게 정했겠어요? 사람들을 많이 재보고 최대한 네. 많은 사람을 조사해서 이 사람들은 이 정도 크기면 어깨는 어느 정도를 하고 그것이 미디움 사이즈다. 그러니까 의자에서도 그런 디자인 미학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면 그 높이를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 치수를 재서 재단을 하는 거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어떤 의자도 직각이 아니에요. 항상 약간 누워 있든지 그것도 약간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편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게 쉬는 의자인지 공부하는 의자인지 아니면 벤치인지에 따라서도 전부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될 거죠. 네. 이런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 아주 고부가치 의자들은 산 다음에 모든 부분을 자기한테 다 맞게 세팅을 다시 하는 의자들도 있어요. 이런 의자들은 정상적인 의자들보다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왜? 수학자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도 미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 8등신, 9등신, 7등신, 6등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누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가 수학적으로 맞으면 아름답고요. 수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네. 수학은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에 다 관여합니다. 야, 기승현 아나운서 네. 참 수학적으로 생기셨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름답다는 괜찮아요? 얘기죠. 비율이 좋죠. 수학적으로 생겼다. 저희들이 또 네. 하나 가구를 만들 때 이제 곡선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꼭 직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옛날 목수분들은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줄을 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캐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명령어 자체를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명령을 주거든요. 이렇게 꺽쇠하고 SPL이라고 쓰는데 거기에 이제 수치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한다면 이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y equal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면 이차 선생님 함수거든요. 이걸 쉽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얹었네요. 이제 이차 함수는 3개의 점만 있으면 될 수 있어요. 찾을 네. 수 있는데 그 점을 하나 뭐 우리 이제 쓰는 수학 프로그램에서 점을 딱딱딱 찍으면 이 3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를 찾아줘요. 그럼 이 점을 움직이면 이 곡선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올리면 더 뾰족하게 따라서 되기도 하겠죠. 움직이는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뭐 점을 좀 더 많이 한다면 점을 4개를 하면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따라하는 곡선 이렇게 움직이고 점을 움직이다 보면 그 원하는 곡선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항 함수 자체를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CAD에서는. 그래서 다항 함수 체계를 이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리를 조금이라도 잘 알고 있다면 가구를 더 잘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만들 수 있죠. 이제 데카르트 시절에는 사람의 영이 중요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 철학자 메르르 뽕띠가 몸 철학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고 그게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네.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거기에서 공업 디자인 내지는 산업공학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안전, 편안함, 교정 이런 것들을 위해 가구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당연히 산업 디자인에는 수학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미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시각 디자인, 미대에서 얘기하는 시각 디자인도 몇 년 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미대에서 수학 시험을 안 봤거든요. 네. 다만 디자인학과에서 수학 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해서 이 디자인과 수학의 연결성에 대해서 그 입시에서도 그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네. 그 요즘에 그 예전에 그 침대 광고 중에 침대는 과학이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구 회사가 가구는 수학입니다. 하는 순간 또 대박 날지 모르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의자나 그런 책상은 내 아이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과학이 아니고 수학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안을 더 파고 들여다보면 수학이 숨어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늘 항상 함께하는 이 가구 디자인 속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요즘은 실제로 자신이 쓰는 가구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짚어주셨던 그 원리의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정말로 멋지고 사용하기 편한 그런 가구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 속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파인드 매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건 다 잘합니다. 네. 그런데 수학만 약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뭐 수학만 약해요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대중적인 것 같거든요. 네. 이제는 국가와 나라가 나설 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수학이 말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서야 됩니다. 근데 정말 다른 아이들도 그렇지만 왜 수학만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수학만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네. 이전 학습이 결손돼서 지금 현재 학습을 잘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는 실제로 제 제자들 중에서 과도한 승부욕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수학에 대한 포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다른 것들은 하면은 결과가 나와서 자기가 이기는데 수학은 아무리 진짜 이기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이렇게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험 불안에도 시달리고 뭐 나중에는 피하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고 네. 나는 못해 하고 그래서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경우도 네, 있었습니다. 의욕이 너무 앞섰는데 그 의욕을 받쳐줄 만큼의 실력이 안 됐을 때 그쵸.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수학만 어려워하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사연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거실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즐겁게 놀고 있네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도연이를 만나볼까요? 초등학교 3학년 김도연 어린이를 소개합니다. 게임하네요. 저기 찐간가요? 저거는 성인들이 해도 재밌어요. 게임에 푹 빠져버린 세 친구. 웃음과 진지함이 공존하는데 한 친구가 걸렸네요. 와, 오. 이 추억의 인디안 밥이네요. 지금부터 한 문제 보면 땡.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신중해야 돼. 신중.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도연이 승부욕이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걱정스레 쳐다보는 엄마. 도연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스스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잦은 실수가 너무 많고 이게 문제를 몰라서보다는 연산해서 쉬운 너무 간단한 문제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또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애가 정말 뭐 성격이 급한 탓에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성격이 좀 급한 거를 좀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네요. 찰흙 만지는 건가요? 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점토로 만들기를 하는 도연이 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도연아, 홈런 해야지. 기다려봐 이것만. 빨리 해. 한 시간이야. 선생님 문자 왔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책상 앞에 앉은 도연이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를 하는 날. 매일 전 과목을 듣는다지만 따져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야, 요즘은 진짜 이거 안 하는 아이들이 없네요. 요즘은 정말 인터넷 강의를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배우고 있는 단어는 도형. 엄마의 염려와는 다르게 흥미로운 내용들인지 답도 잘 체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나 싶더니 노트북을 닫아버리는 도연이. 벌써 끝났어요? 도연아, 정말 끝난 거니? 그 하루에 길게 하면 20분, 짧게 하면 5분 그냥 그래요. 예전엔 너무 많고 지금은 딱 적당해요. 문제를 풀라고 사준 문제집은 정말 하나도 풀지 않았네요. 깨끗하네요. 엄마 입장에서는 하루에 그냥 한쪽씩이라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요. 저학년 때는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목을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짜증도 많이 내고,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학습량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 보고 이제 얼마만큼 적당한 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지금 이제 정한 거죠. 그렇게 짧은 공부를 마치고 다시 거실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옷을 그리며 보낸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라고. 도연아, 그림 이제 그만 그리고 오늘 문제집 좀 풀자. 싫어. 응? 내일. 맨날 어저께도 내일이라고 그랬잖아. 그 디자인 하려면 치수를 잘 재야 되는데 네가 수학 문제 해가지고 맨날 틀리고 막 이러면은 나중에 옷 막 이상하게 나올 텐데 학교 가기 전에 조금 연습 좀 하고 가자. 동기부여해주려는 엄마의 말에도 무반응인 도연이. 엄마가 나름 접근은 잘하신 것 같은데. 수학은 계속 계산하고 맞을 수 있는데 계속 틀리니까 그게 싫어요. 성격도 급한 탓에 이제 승부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제 또 빨리도 풀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수가 많아지면서 자기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감추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부족하다는 걸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목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죠. 도연이의 수학 시험지를 살펴볼까요? 수와 연산 부분에서만 조금 떨어지고 있군요. 서술형도 틀렸고. 도연이는 왜 수학 공부를 멀리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작진은 친구들과 함께 수학 문제 풀기를 제안했는데요. 자, 그럼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정말로 나타나는지 보여지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저도 저거 시켜봤는데 애들한테 들어가면 진짜 진도 빨리 나갑니다. 학교 시험이 아닌데도 그냥 팔이 아플 정도까지 해, 팔이 아플 정도까지. 빠른 속도로 답을 채우는 도연이. 뭐가 너무 쑥 지나갔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옆 사람을 봐요. 쳐다보세요. 지금만 봐야 되는데 남이 하는 걸 보니까. 자꾸 보는 게 문제죠. 조용하지만 빠르게 계산하는 아이들. 했다. 벌써? 1분 19초. 빨리는 했는데. 2번에 20. 도연이는 속도에 강한 승부욕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승부욕 때문에 수학이 싫다는 겁니다. 틀리는 걸 보여주지도 않네요. 지금 상을 들어서. 그렇죠. 왜냐면 결과가 잘 나와야 되니까. 20번 48. 채점한 후에 점수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 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친구들의 대화를 듣던 도연이가 회심의 말을 날립니다. 그래도 1등은 나야. 제일 먼저 풀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애들이 자기가 높은 점수 나오면 잘하는 애 보고 자기가 더 점수 높게 나왔다고 계속 놀리니까 약간 분하고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얘는 이렇게 하니까 예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듣기 싫었는데, 혹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됐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걸 못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친구가 이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승부욕이 강하면 질투도 심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조금
조금씩만 내주고. 엄마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도연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수학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학 좀 100점 맞아보자. 승부욕 때문에 수학 공부하기 싫은 도연이를 위한 해결책을 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3학년 김도연 양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예상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셨던 이 승부욕과 관련된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승부욕이 높으면 그만큼 아이들이 노력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승부욕이 높으면 딱히 뭐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에만 연연하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또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도연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승부욕에 불타오르다 보면 시간 압박에 시달려요. 그렇다 보면 실수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실수가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결과가 훨씬 더 나쁘게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친구가 푼 문제집을 봤더니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이렇게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란을 보면 말 그대로 풀이라고 해서 답은 이것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니까 네. 때문이다. 정말 풀이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서술형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식을 수식만 뽑아서 쓰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불필요한 말들만 하고 있는데 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서술형 문제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아직 잘 습득을 못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풀려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완벽하게 다 맞아서 얘들에게 이길 자신은 없고 시간 하나는 자신이 있거든요. 더 빨리 해야 된다. 네, 그 부분에서 그래서 나는 1등으로 풀었으니까 내가 1등. 너 못 풀렸지만 내가 제일 먼저 풀었으니까 너네보다 3분 더 빨리 풀었으니까 내가 1등. 뭐 이제 그래서 자기가 강한 분야, 뭔가를 했을 경우 무조건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계속 그거에 이제 얽매여서 계속 그것만 고집하는 경우가 이런 애 만나면 어때요? 만약에 걔보다 더 빨리 푸는 거야. 다 틀렸는데. 내가 1등! 내가 1등 더 빨리 풀었어. 내가 다 빵점인데. 이리 씨 한번 애들이 안 해봐줄래요? 놀아줍니다. 네, 김세희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눈에 보일 정도로 성격도 급하고 그러니까 계산도 실수가 잦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사실 정확하고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건데 어디선가 분명히 이 속도에 대한 경쟁이 붙었을 거예요. 네. 어디선가 그거는 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없지만 어머님은 아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상처를 받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빨리 풀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작진이 내준 문제가 곱셈도 아니었잖아요. 단순한 덧셈 맞아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도연이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셨죠? 이게 이제 주산을 배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매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산을 하는 거예요, 주판 하나를 튕기면서. 근데 이건 주산 배운 학생들은 이 두 자리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하려는 그 욕심이 앞서니까 이게 차분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만 길러준다면 도연이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학습에서 필요한 승부는 절대적 승부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내가 10초 안에 뛰고 싶다. 이게 필요한 건데 상대적 승부는 얘한테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 승부를 하게 되면 남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절대적 승부를 원하는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날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기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 승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느낌이 빡 오는데요. 우리가 왜 100m 달리기 한번 해보면 계속 이렇게 뒤돌아오면서 이러다가 넘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남을 신경 쓰다 보면 결국은 그게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수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수학 학습량과 수학 공부하는 시간과 관련돼서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인터넷 강의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본인도 얘기했지만 길게는 20분, 짧게는 5분. 이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저는 극약 처방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희 같은 경우 옛날 회사 다닐 때 우리 사장님이 그 등산을 하면 5시간 코스가 있어요. 그걸 맨날 일요일마다 가요. 가는데 어느 날 하루는 야, 저 낮은 산으로 가자 해갖고 1시간짜리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네. 회식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렇죠. 등산인데. 똑같습니다. 하루 5시간씩 애를 잡는 거예요. 일주일간. 일단을 잡아서 아주 질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1시간씩만 하게 해줄게 하면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1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극약 처방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의 집중 시간이 10분.
2학년 20분, 6학년 60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은 그보다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 아이 3학년이니까 한 30분까지는 평균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는데 5분, 10분은 너무 짧거든요. 특히 공부는 앉자마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좀 시동이 걸리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이 아이는 시동 걸렸다 끝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한 10분에서 그 시동 걸리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5분, 10분이 2, 30분까지는 연장해줘야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매일 꾸준히 40분 정도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중에서 20분 정도는 반드시 연산 공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3학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눗셈을 도입해야 하고 곱셈까지를 반드시 이렇게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터넷을 이용한 지금 공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력으로 봤을 때는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 아이가 다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서 너 20분 동안 봤으니까 너는 20분 공부했어 하고 안심하고 넘어가면은 큰 결여가 생기고요. 네. 이 친구는 좀 짚어주고 그 연산 부분을 꼭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눗셈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금 어머님도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인터넷 강의가 정말로 아이한테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당분간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학원이 됐든 학습 선생님 됐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선생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윽박지르는 선생님을 만나면 돈이 더 싫어할 것 같으니까 좀 실수를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네.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김민수 선생님 같은 네, 진도를 잘 그러니까 이렇게 민성원 소장님 스타일은 안 된다는 얘기죠. 민성원 선생님은 독설은 때때로 필요하지만 네. 지금 이 아이에게는 다정다감하게 이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라는 이런 말을 해주면서 네. 정확한 거 우리 천천히라도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선생님이 옆에서 좀 지도해준다면 금방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암산을 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분함만 갖춘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반전도 있어요. 사실 저는 저가 만약에 도연이의 부모라면 당분간 수학에 대한 압박을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가 아깝잖아요. 정말.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압박을 주어서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네. 이게 당분간은 수학에 대한 얘기라든지 수학 공부를 하라는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만 지나면 도연이도 불안해할 거예요. 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승부욕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냐를 그 옆에서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천천히 해도 돼, 여유 있게 해도 돼,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 습관을 조금씩만 습관 들여준다면 분명히 도연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유독 이렇게 수학만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 봐 검사 결과를 보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 정도 수준이고요. 강점은 그 어휘, 그다음에 추론, 아이가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약점이 그 작업 기억력하고 처리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이는 속도가. 처리 속도가 낮은데 빨리 풀려고 하니까 거기서 미스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그 수학 성취도를 보면 그러니까 중상 정도입니다. 중상 정도고 강점은 규칙성, 약점은 역시 또 계산이에요. 네. 이 아이는 역시 계산 쪽에 약점이 있는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머리셈, 암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을 만들어도 좋고요. 20을 만들어도 좋고 30을 만들어도 좋아요. 처음에 10부터 만드는 거죠. 6 더하기 4, 네. 그렇죠? 뭐 7 더하기 3, 20이면 좀 더 어려워지고 30이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100까지 가는데 암산은 빨리 풀 필요가 정말 없어요. 암산의 목적은 머릿속에 있는 메모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불러주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답을 내야 되는데 이때 충분한 시간을 주면 머리가 좋아지고 연산력도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요가 아니라는 예, 거죠. 암산은 그렇지 않아요. 네. 나중에 저절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지를 쭉 전반적으로 몇 페이지를 풀어낸 상황을 보면 초반부에 어떤 단순 계산 실수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아요. 계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읽어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안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빨리 풀고 싶다는 마음에 뭐 자가 4개 보니까 30cm, 자가 4개 보니까 3, 4, 12에서 1m 20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한 요구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25까지를 읽으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정확하게 읽지 않았던 거죠.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 보는 문제에서도 실수를 좀 했는데요. 뭐 3시 50분은 4시 10분 전이라고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뭐 많이 쓰니까 알지만 네. 근데 또 마음에 이거 분명히 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알 것 같은데 역시 또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요. 지금 실수하는 형태가 마음이 급한데 아는데 뭔가를 급하게 아는데 하다 보면 대충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학 실력이 완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예,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급한 마음과 그런 속도에 대한 것만 지도를 잘 해준다면 점점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승부욕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이 승부욕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이 돼서 아이들로 하여금 더 좋은 성과를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요. 네. 승부욕이 좋죠. 그런데 지금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과도합니다. 그래요? 지나치게 과도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검사지 문제에서도 봤듯이 어려운 거 다 풀었거든요. 실력이 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대로 실력 없는 친구가 아닌데 앉아서 차분히 그 충분한 시간을 주는 연습을 엄마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냥 목표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다 맞는 게 목표야. 네. 하루가 걸려도 돼. 라는 식으로 충분한 시간하고 상관없는 것을 아이에게 가장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 아이를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부욕이 강한 애들은 계속 이겨줘야 돼요. 네네. 처음에 막 울고 그러거든요. 에이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계속 지는 연습. 내가 져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는 연습을 계속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요? 나아져요. 예. 승부욕 강한 애들 학교에서 정말 교우관 게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좋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모든 같은 거 활동할 때 승부욕 강한 애 보면 안 한다고. 왜냐면 우리 모듬이 졌을 경우 너 때문에 졌다고 엄청 이러기 때문에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승부욕 부분은 이게 잘 좀 관리해 주는 게 좀 필요하죠. 이해가 그러니까요.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체육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회사에서 아니면 동문회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도 친해지고 단합하자고 하는데 줄다리기 같은 거 하다가 승부욕이 싸웠나요? 발동돼가지고 싸워요. 좋은 그러니까. 날. 너 때문에 그랬다고, 네가. 저도 당황스럽고 좋은 날에. 네, 맞아요. 승부욕이 좀 적당해야 됩니다. 아니 저희도 저희 집에도 아이가 자꾸 이렇게 지는 것을 좀 두려워해서 게임을 하다 보면 나는 플레이가 아니라 나는 심판할래 뭐 이런 식으로 뒤로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꼭 이겨야 되는 건 아닌데 지는 게 불편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좀 어떻게 잘 구슬려서 데려가는 게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게임을 자주 접해보는 것도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이 승부욕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을 골고루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드게임을 자주 하세요. 보드게임 하면 많이 알려진 걸로 뭐 샘샘 뭐 시리즈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보드게임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연산력도 길러지는 게임이에요. 아주 좋은 게임인데 저는 그런 게임을 강력 추천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보고 그리고 이겨도 보고 또 이기고 지고 하다 보면 이게 질 수도 있는 거구나. 져서 다시 또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승부욕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네. 아이한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엄마가 꼭 놓치지 말으셔야 될 부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보면 학습 동기라는 게 있어요. 학습 동기는 뭐냐면 공부하는 게 재밌어. 정말 하고 싶어. 이게 학습 동기예요. 학습 동기가 없는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은 거죠. 네. 그런데 경쟁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얘한테 이기고 싶어. 이게 얘가 여기서 보여주는 승부욕이죠. 또 회피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싫어. 네. 근데 회피 동기가 없으면 지금 내가 안 싫죠. 못하는 상태에서도 헤헤 웃고 다니는 괜찮아요. 애들이 회피 동기예요. 정말 좋은 동기는 학습 동기와 경쟁 동기가 다 있으면 최고예요. 왜냐하면 공부도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기도 싫은 거죠. 네. 이게 이제 뭐 최상위권 아이들의 모양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학습 동기는 없으면서 경쟁 동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초조하거나 불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답은 나온 거죠. 많이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승부욕을 가짜 승부욕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얘가 10분, 5분밖에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이때는 학습량을 늘려서 얘한테 실력을 만들어주면 진짜 승부의 맛을 깨닫기 시작해요. 네. 그다음부터는 학습 동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 이렇게 잘하게 됐을 때 애가 이게 되는구나라는 그렇죠. 걸 느끼게 해줘야죠. 했을 때는 내가 초조한 승부욕이 아닌 진짜 니네 한번 다 덤벼봐. 난 정확하고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친구들하고의 초조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일단 도연이의 미래의 꿈이 패션 디자이너래요. 이 부분을 수학과 잘 연결시켜가지고 아이가 조금 더 수학에 접근하게 하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을 이용해서 어머니께서 네. 우리 도연이가 이 가장 아끼는 옷을
인질로 삼아서 편한 문제를 풀게 했는데 빨리 풀어서 실수를 했다. 그때 엄마가 가위로 하나씩 오립니다. 그래서 빨리 폭력적이야. 그래서 네가 빨리 풀게 되면 누군가가 희생이 된다. 그러니까 옷을 살려. 옷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게 중요하다. 호러물이 되네. 그러니까요. 그런 무비가 되고 있어요. 김희진 선생님 사실 아까 어머님께서 접근은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모두 알고는 있는데 이 아이가 실제로 자신이 피부로 느끼지 접하지는 못하는 못하는 거죠.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실제로 무슨 소품이나 옷 같은 것을 함께 제작해 보면서 네. 아이와 함께 그런 수학적 감각과 중요성을 길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 마루 인형의 옷을 지금 재단해서 만들 건데 정확한 게 중요해. 따라 빨리 재고 후딱 쓰고 빨리 자르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치수를 재고 계산을 하고 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실제 해보면서 하면 굉장히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지금 디자인을 색깔로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 친구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그 전체적인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집에서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이한테 괜히 덧셈 뺄셈 이거 할 게 아니라 이거 치수 재서 더하기 빼기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결과물도 있고요. 자, 오늘 저희가 도연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그 핵심들만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차분히입니다. 지금 수학 실력 뛰어나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차분히 푼다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농부 정신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땀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욕만 되는 게 아니고 땀과 시간을 투여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별입니다. 예, 수학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유와 자신감은 차분하게 정확하게 연습한 데서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별거 아니라는 여유를 가지세요. 네, 우리 김일희 씨의 결정적 한방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김일희 1회 이용권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왜 갑자기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아니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도연이한테? 일단 이 가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워렌 버핏과의 한 끼 식사하는 게 2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제 김일희 1회 이용권도 뭐 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승부욕도 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개그맨들은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동기 중에 빨리 스타가 되는 친구들을 제가 12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그 한 맺힌 거를 이 노하우를 내가 어떻게 견뎌왔는지 제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승부에. 네, 이 이용권 밑에 보시면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지 않다고 써있지만 양도 가능합니다. 우리 도연이가 혹시 아저씨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쁜 이모나 고모에게 이걸 양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일희 아저씨 장가 한번 보내줍시다. 네. 아주 잘하셔. 역시 명 MC야. 그렇죠. 이거 명 MC 야. 빨리빨리 장가를 보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은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도연이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승부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이 승부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단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아이가 정말 긍정적인 승부욕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면서 경쟁하는 것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